형님, 저는 이런 거 해본 지가 오래돼서요. 형님 손이 훨씬 빠르시잖아요. 명품백을 옆에 두고 다리를 꼬고 앉은 동서. 입시학원 대표라는 그녀는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유진이는 평소에 학원 일로도 고생하지 않니? 그냥 좀 쉬게 둬.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온종일 땀 흘린 정임과 달리 시어머니는 동서 이유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런데 불과 몇 달 후 이유진은 고무장갑을 끼고 정임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게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아침이었습니다. 박정임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전을 부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정임은 혼잣말을 하며 호박전을 뒤집었습니다. 시아버지 제사는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날만큼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죠. 특히 시동생 부부까지 와서 북적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정임의 시어머니 정숙이 아침 뉴스를 보고 계셨죠. 76의 나이에도 정정하신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큰애야, 전 부치는 거 힘들지? 정숙이 부엌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정임은 땀을 닦으며 웃음을 지었죠.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곧 다 끝나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도착한 것이었죠. 이유진이 명품 핸드백을 들고 들어서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형님도 안녕하세요. 이유진은 부엌을 힐끗 보더니 곧장 거실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 학원 대표다운 위엄을 풍겼죠. 시동생은 장을 본 봉투들을 현관에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형수님,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 정임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시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거실로 들어갔죠. 이유진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휴, 학원에서 새벽까지 일하다 왔더니 너무 피곤해요. 형님은 집에 계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전업주부가 부러운 순간이 이럴 때예요. 정숙이 이유진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진이 고생이 많구나. 학원 운영하느라 힘들지? 오늘은 좀 쉬어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나요. 근데 형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나요? 이유진이 부엌을 향해 물었지만 몸은 여전히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다 했어요. 이제 조기만 구우면 되니까 앉아서 쉬세요. 아, 형님 손이 워낙 빠르시니까요. 저는 이런 거 해본 지가 오래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유진의 말에 정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유진이는 평소에도 학원 일로 고생하잖니. 그냥 좀 쉬게 둬, 정임아. 정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서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죠.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런 날이면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왔어요. 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살의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제삿날만큼은 꼭 참석했죠. 작은 엄마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머, 민석이 왔구나. 회사는 어때? 이유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석은 부엌으로 가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아니야, 거실 가서 앉아 있어. 거의 다 했어. 정임은 아들을 거실로 돌려보냈습니다. 민석은 어쩔 수 없이 거실로 가서 앉았죠. 시간이 흘러 9시가 되자 모든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정임은 앞치마를 벗으며 한숨을 돌렸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상 차리면 되겠네요. 정임이 말하자 남편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민석이랑 같이 하면 돼요. 그때 이유진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는 잠깐 학원에 전화 좀 해야 해서요. 형님, 죄송한데 상 차리는 건 형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하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유진이는 전화하고 와라. 정임이가 알아서 잘할 거야. 정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그릇들을 들고 나르는 동안 이유진은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아니, 그 학부모님한테는 제가 직접 전화드린다고 했잖아요. 왜 멋대로 처리해요? 이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이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왔죠. 엄마, 제가 들게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정임과 민석이 함께 상을 차리는 동안 이유진은 계속해서 전화로 직원들을 다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박씨 아주머니가 조용히 정임에게 다가왔죠. 박씨 아주머니는 20년 넘게 이 집을 드나들며 집안일을 도와주던 분이었습니다. 큰 며느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세요. 괜찮아요, 아주머니. 1년에 한 번인걸요. 박씨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정임을 바라보며 그릇을 날랐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지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죠. 절을 하는 동안에도 이유진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주의를 주었지만 이유진은 죄송하다며 웃기만 했죠.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임이 부엌에서 음식을 데우는 동안 거실에서는 이유진의 자랑 이야기가 한창이었죠. 요즘 우리 학원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번에 강남에 분원도 낼 예정이고요. 그래, 유진이 정말 대단하구나. 정숙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유진은 더욱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죠. 다 남편 덕분이에요. 처음에 자본금 대주지 않았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민석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가서 앉아 있어. 작은 엄마는 왜 맨날 저러고 있어요? 엄마만 혼자 다 하시고. 민석의 물음에 정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사람마다 할 일이 다른 거야. 작은 엄마는 학원 운영하느라 바쁘시잖아. 민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릇을 들었습니다. 정임은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유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먼저 일어날게요. 학원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벌써 가니? 좀 더 이따 가지. 다음에 또 올게요. 형님, 수고하셨어요. 이유진은 가볍게 인사를 하고 남편과 함께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이 조용해졌죠. 정임은 식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고개를 숙일수록 마음속 무게는 더 깊어만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임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석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왔니? 밥은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근데 엄마,
제가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민석이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제삿날에 작은 엄마가 배달 기사님한테 하는 말 들으셨어요? 정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점심 준비를 하다가 생선이 부족한 걸 뒤늦게 알아차린 정임은 급하게 퀵 서비스로 추가 주문을 했었죠. 무슨 일이 있었니? 제가 현관 근처에 있었는데 작은 엄마가 배달 기사님한테 되게 심하게 말하더라고요. 시간 개념이 없다느니, 그래서 배달이나 하고 산다느니. 민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임은 빨래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죠. 그랬구나.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정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유진이 남을 무시하는 말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죠. 교양 있는 척하지만 은근히 깔아뭉개는 말투. 그날도 똑같았겠죠. 하지만 가족이니까 그저 참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 그때 영상으로 찍었어요. 민석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봤죠. 왜 그런 걸 찍었니? 작은 엄마가 너무하잖아요. 배달 기사님도 힘들게 일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무시해요? 게다가 학원 대표라는 사람이. 민석은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임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그래도 가족 일인데 영상까지 찍은 건 좀. 엄마, 작은 엄마 학원 다니는 학생들 부모님들이 이런 거 알까요? 겉으로는 인성교육 어쩌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사람인데. 정임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석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정임은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이가 동서 동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 뭐? 왜 그런 걸 찍어? 제삿날에 배달 기사한테 막말하는 거 봤나 봐.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도 참, 말을 좀 곱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민석이가 그걸 왜 찍었대? 화가 났나 봐. 평소에도 불만이 쌓였던 것 같고.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유진은 시댁에 올 때마다 고상한 척 앉아만 있으면서 밖에서는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민석에게는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박씨 아주머니가 다급한 표정으로 정임을 찾아왔습니다. 큰 며느님, 이거 보셨어요? 박씨 아주머니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SNS에 올라온 글이 떠 있었죠.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학원 대표 배달 기사에게 막말하는 장면. 정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이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걸 지금 갖고 오면 어쩌라는 거예요? 제사 시간 다 늦었잖아. 시간 개념이 그렇게 없어요? 이러니깐 배달이나 하고 살지, 쯧쯧. 댓글은 이미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헐, 이런 사람이 아이들 가르친다고? 인성교육은 무슨. 본인 인성부터 기르세요. 학원 옮겨야겠다. 이런 사람한테 우리 애를 맡길 수 없어. 박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민석이가 올린 거 아닐까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단 민석이한테 전화해 볼게요. 정임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석은 회의 중이라며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정임아, 지금 큰일 났어. 유진이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인터넷에 이상한 영상이 올라왔다고. 네, 어머니. 저도 봤어요. 어떻게 된 일이니?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정임은 민석이 찍은 영상일 수도 있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모르겠다고만 대답했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유진의 학원 직원이었던 사람이 추가로 폭로를 시작한 것이었죠. 학원 대표의 진짜 모습, 직원들에게 고함치고 인격 모독하는 CCTV 영상.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이유진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죠. 우리 애가 다니는 학원인데. 충격이네요. 학원 강사들 표정 보세요. 완전 공포 분위기. 이런 곳에서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정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죠.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이유진이 들어왔습니다.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고 평소의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형님, 이게 다 뭐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정임은 조용히 이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복잡한 마음이었죠. 일단 앉아. 물 좀 마시고. 앉긴 무슨 앉아요. 지금 학원이 난리가 났는데 학부모들이 단체로 환불 요청하고 있다고요. 이유진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울먹였습니다. 그때 정임의 휴대폰이 울렸죠. 민석이었습니다. 엄마, 저 잠깐 집에 들를게요. 30분 후 민석이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이유진과 정임, 그리고 때마침 도착한 시어머니까지 모여 있었죠. 민석아, 혹시 내가 이 영상 본 적 있니? 정숙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봤어요. 그럼 혹시 내가 올린 거니? 이유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똑바로 이유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제가 찍긴 했지만 올리진 않았어요. 뭐, 내가 찍었다고? 이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석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작은 엄마가 배달 기사님한테 하는 말이 너무 심해서 찍었어요. 하지만 온라인에 올린 건 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올렸다는 거야? 내가 찍은 영상을 누가 가져가서 올렸겠어?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휴대폰에만 있었는데. 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아, 정말 내가 올린 거 아니니? 엄마, 정말이에요. 전 찍기만 했어요. 화가 나서 찍긴 했지만 이렇게 올릴 생각은 없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석을 노려봤고 정숙은 난감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죠. 그때 이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원 매니저였죠.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강사 3명이 사표 냈어요. 그리고 내일 수업 예약이 절반 이상 취소됐습니다. 이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한 손을 겨우 붙잡으며 주저앉았죠. 그날 밤 정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정말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올린 걸까요? 아들의 휴대폰에서 영상이 유출된 건 분명한데 민석은 끝까지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유진의 학원 이야기가 주요 교육 커뮤니티에 모두 퍼진 상태였죠. 게다가 새로운 폭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학원, 직원 급여 체불 의혹까지. 피해자들 증언 쏟아져. 정임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휴대폰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댓글은 이미 1000개를 넘어서고 있었죠. 역시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네요. 명품 백 들고 다니면서 직원 월급은 안 주다니 제삿날에 시댁에서도 손까딱 안 한다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마지막 댓글을 보고 정임은 흠칫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내용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오전 10시쯤 이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지금 저 지급 형님 댁에 가고 있어요. 지금 댁에 계세요?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장을 보다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거실에는 이유진 부부와 정숙, 그리고 정임의 남편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이유진은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죠. 평소에 깔끔한 화장기는 온데간데 없고 부은 눈에 흐트러진 머리로 앉아 있었습니다. 학원이 완전히 망했어요. 학부모들이 단체로 계약 해지하고 환불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유진의 남편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당장 운영 자금이 부족합니다. 환불금을 다 주려면 적어도 2억은 필요해요. 정숙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2억이나? 그 정도로 심각해? 네, 어머니. 선불로 받은 수강료를 다 토해내야 하니까요. 게다가 강사들 퇴직금에 건물 위약금까지. 이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민석이가 올린 거 아닐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민석이 말고는. 정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석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찍었다고는 했지만 올리진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올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올렸나? 이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정숙이 나섰죠. 이제 와서 누가 올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니. 일단 당장 학원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정임의 남편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임 역시 마찬가지였죠. 2억이라는 돈은 쉽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큰 돈은. 말을 끝맺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이유진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제발이요. 정말 급해요. 이대로면 신용불량자가 돼요. 정숙이 정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임아, 가족인데 이럴 때 도와야지. 너희 집에 여유 자금 있지 않니? 정임은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돈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이유진에게 받은 대우를 생각하면 선뜻 도와주고 싶지 않았죠. 그때 박씨 아주머니가 차를 가져오며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눈치챈 박씨 아주머니는 조용히 차만 놓고 나가려 했죠. 아주머니, 잠깐만요. 정임이 박씨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혹시 어제 오늘 이상한 일 없었어요? 누가 집에 왔다 간다거나. 박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민석이 친구라는 사람이 왔었어요. 민석이 방에 뭘 놓고 갔다고 해서 들여보냈는데 민석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 친구요? 누구였어요? 얼굴은 잘 모르겠고 젊은 남자였어요. 안경 쓰고.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떠오른 듯 했죠. 설마 정훈이? 그 친구가 누구니? 정임이 물었습니다. 민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대학 동기인데 최근에 IT 쪽 일을 한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 집에 놀러 왔었는데 제 휴대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석에게 쏠렸습니다. 이유진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죠. 그 친구가 올린 거네. 민석 씨 휴대폰에서 영상을 빼간 거잖아.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정훈이가 왜? 아니, 어떻게? 그때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정훈이었죠.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석아, 나 정훈이야. 지금 뉴스 봤어? 내 작은엄마 학원 이야기 말이야. 너, 설마 내가 올린 거야? 전화기 너머로 정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 근데 이건 공익을 위한 거였어. 그런 사람이 교육자 행세를 하는 게 말이 되니?
미친놈아, 내가 무슨 권리로. 민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전화 내용을 들었죠. 권리, 내가 찍은 영상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 게다가 검색해 보니까 그 학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 직원들한테도 갑질하고 학부모들한테는 돈만 뜯어내고. 그래도 내가 멋대로 올릴 순 없잖아. 왜? 이미 늦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 작은 엄마 같은 사람이 교육계에서 사라지는 게 맞지 않아?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민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이유진이 다가와서 민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영상을 찍지만 않았어도. 그만해. 정임이 큰 소리로 말하며 이유진을 떼어냈습니다. 이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죠. 이제 어떻게 해요? 학원도 망하고 빚더미에 앉게 생겼는데. 정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보자. 정임아,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정임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유진을 봤죠. 평소에 그렇게 도도하고 거만하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유진에게 필요한 교훈일지도 모른다고. 그동안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대가를 치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유진의 학원은 결국 임시 휴원에 들어갔죠.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교육청에서도 조사를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임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복잡한 심경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들어왔어요. 민석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죠. 그 일 이후로 민석은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밥 먹어야지. 입맛이 없어요. 엄마, 작은 엄마한테서 연락 왔어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진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를 통해 들은 바로는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정임아, 지금 좀 올 수 있니? 유진이가 큰일 났어. 서둘러 동서집에 도착한 정임은 거실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유진 부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낯선 남자 2명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채권자들이 찾아왔어. 학원 부채가 생각보다 훨씬 많대. 정숙의 설명에 이유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며칠 사이에 부쩍 야위어 보였죠. 채권자 중 한 명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총 부채가 5억 원입니다. 당장 상환하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진의 남편이 간곡히 부탁했지만 채권자들은 단호했습니다. 한 달 안에 최소한 절반은 갚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파산 신청을 하셔야 할 겁니다. 채권자들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저희 집 담보대출 받아도 3억이 한계예요. 나머지는. 정숙이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정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임아, 가족이 이런 상황인데. 어머니, 저희도 그런 큰 돈은 없어요. 민석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것밖에는. 그때 이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형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명절 때마다 일은 형님이 다 하시고 저는 놀기만 했잖아요. 이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임은 깜짝 놀라 이유진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유진은 완강했죠. 제발요, 형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정숙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정임아. 유진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가 도와주면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정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일단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정임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당신이 결정한다면 따를게. 하지만 이건 민석이 결혼 자금이야. 알아요. 민석이한테도 물어볼게요. 다음 날 정임은 민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사정을 들은 민석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정임을 봤죠. 엄마, 제 잘못도 있잖아요. 제가 영상을 찍지 않았다면 내 잘못이 아니야. 정훈이가 멋대로 한 거지. 그래도요. 작은 엄마가 그동안 엄마한테 못되게 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결혼 자금 써도 돼요. 어차피 결혼은 아직 먼 얘기고 다시 모으면 되죠. 정임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교차했죠. 이틀 후 정임은 은행에서 찾은 돈을 들고 시댁을 찾았습니다. 이유진은 정임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죠. 형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야 해요. 네, 물론이죠. 꼭 갚을게요. 정임이 돈을 건네주려는 순간 박씨 아주머니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큰 며느님, 이거 보셔야 해요. 박씨 아주머니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새로운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학원 대표 일가, 시댁에서도 갑질 논란. 명절마다 며느리만 일한다는 제보 쏟아져. 정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와 있었죠. 명절마다 이유진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일은 정임이 도맡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집에서나 밖에서나 똑같네요. 동서복이 없는 큰 며느님 안쓰러워요. 이런 사람한테 큰 돈 빌려주지 마세요. 이유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건 또 누가? 우리 집안일을 어떻게 알고? 정숙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의 사적인 일까지 알려진 상황이 충격적이었죠. 그때 정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불안한 마음에 받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일보 기자입니다. 혹시 박정임 씨 맞으신가요? 이유진 씨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드리려고. 정임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이어 다른 언론사들의 전화가 쏟아졌죠. 이제 사태는 단순한 학원 문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자들이 형님 번호를 알고? 이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임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죠. 오늘은 그만 가볼게요. 형님, 돈은 다음에 얘기해요. 정임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 밖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임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동안 시댁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임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평범한 주부였던 자신이 갑자기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다니. 집에 돌아온 정임은 현관문을 잠그고 커튼을 모두 쳤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초인종이 울렸지만 정임은 응답하지 않았죠. 민석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집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누가 우리 집안일까지 언론에 알린 거야. 그날 밤 정임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와주려던 마음도 가족을 지키려던 마음도 모두 엉망이 되어버렸죠.
창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새벽 일찍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밤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죠. 그 중에는 오랜 친구들의 연락도 있었습니다. 정임아, 뉴스 봤어. 괜찮니?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이제야 알았네. 정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집안일이 온 세상에 알려져 버렸으니까요.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를 구워 먹고 있는데 민석이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안 가요. 집에 있을게요. 왜? 무슨 일 있어? 기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올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엄마 혼자 있는 것도 걱정되고. 정임은 아들의 배려에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의 일상까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박 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집을 찾아왔습니다. 기자들 눈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온 모양이었죠. 큰 며느님, 어제 오늘 정말 난리예요.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 됐어요. 그러게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요. 박 씨 아주머니가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정임이 의아한 표정으로 박 씨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그 기사요. 명절 때 일하는 거 나온 거. 사실 제가 제보한 거예요. 정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아주머니가요? 왜? 박 씨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넘게 이 집을 드나들면서 큰 며느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봤어요.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온종일 부엌에서 일하시는데 작은 며느님은 거들지도 않고, 그런데 어르신은 늘 작은 며느님 편만 드시고. 박 씨 아주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에 작은 며느님 학원 일로 난리가 났을 때 큰 며느님이 또 돈까지 빌려주신다고 하시길래 너무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인 박 씨 아주머니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죠. 아주머니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큰 며느님은 너무 착하셔서 늘 참기만 하시잖아요. 누군가는 대신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민석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작은아버지가 왔어요. 시동생이 초췌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시동생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이가 그동안 형수님께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저도 알면서 모른 척 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고요. 정임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시동생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유진이랑 긴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됐죠. 형수님,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돈은 안 빌려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다만 유진이가 형수님께 사과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정임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데리고 오세요. 1시간 후 이유진이 시동생과 함께 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차림, 화장기 없는 맨 얼굴, 그리고 깊이 숙인 고개. 형님, 이유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기다렸죠.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형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이유진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정임이 급히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앉아서 얘기해요. 형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학원도 포기하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래요? 네, 개인 파산 신청하고 작은 학습지 교사라도 하면서 빚을 갚아나가려고요. 그리고 이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명절 때는 제가 부엌일 다 할게요. 형님은 쉬세요. 20년 넘게 혼자 고생하셨잖아요. 정임은 이유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죠. 비록 늦었지만 이유진도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때 정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죠. 정임아, 지금 뉴스 봤니? 또 새로운 기사가 났는데. 정임이 인터넷을 확인하자 새로운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담으로 재조명되는 박정임 씨. 20년간 묵묵히 시부모 모시며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도 열심히. 기사에는 정임이 친정 부모를 모시는 이야기, 불우이웃을 돕는 이야기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죠. 이런 며느님이 진짜 복이죠. 시어머니는 이제라도 며느님의 가치를 아셔야 이 씨는 형님한테 평생 고마워하며 사세요. 이유진이 기사를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이 이런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정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시동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유진도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한 번 더 고개를 깊이 숙였죠. 형님, 다음 주가 시어머니 생신이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부엌일 시작할게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진 부부가 떠난 후 민석이 정임 옆에 앉았죠. 엄마, 작은엄마가 진짜 변할까요? 글쎄, 지켜봐야겠지. 박씨 아주머니가 차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큰 며느님,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네요.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기자들도 대부분 철수한 모양이었죠. 오후에 햇살이 따스하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폭풍 같았던 며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알고 있었죠.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밝았습니다. 정임은 평소처럼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유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 형님 오셨어요?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유진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이미 손질된 나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언제 왔어요? 새벽 6시에 왔어요. 어머니 생신상은 제대로 차려드리고 싶어서요. 정임은 놀란 마음을 감추며 장본 물건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유진이 서툰 손놀림으로 팔을 썰고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신기했죠. 형님, 이거 맞게 하고 있는 거 맞나요? 파전 반죽이 너무 묽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밀가루를 넣으면 돼요. 여기 이렇게. 정임이 옆에서 도와주자 이유진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전을 붙이다가 기름이 튀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기도 했죠. 아이고, 뜨거워. 괜찮아요. 불을 조금 줄이면 덜 튀어요. 두 사람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 유진이가 요리를 하고 있네. 정숙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유진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생신이니까 제가 준비해야죠. 그동안 형님만 고생시켜서 죄송했어요.
정숙은 복잡한 표정으로 두 며느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았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가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도 일찍 퇴근해서 왔고 시동생도 과일을 사들고 왔죠. 와, 작은 엄마가 요리하는 거 처음 봐요. 민석의 말에 이유진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볼 거야. 이제 형님만 고생시키면 안 되지. 식탁에 음식들이 하나둘 차려졌습니다. 미역국은 조금 싱겁고 저는 모양이 삐뚤빼뚤했지만 이유진의 정성이 느껴졌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가족들이 모두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정숙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말했죠. 유진이가 끓인 거 맞아? 네, 어머니. 맛이 좀 이상한가요? 아니, 맛있어. 정말 내가 한 거 맞구나.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작은 며느리가 차려준 생신상을 받는 기분이 남달랐던 모양이었죠. 식사를 하는 동안 이유진은 계속 일어나서 이것저것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소 정임이 하던 일을 이유진이 대신하고 있었죠. 형님은 앉아서 드세요.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정임은 어색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식사를 하는 기분이었죠. 식사가 끝난 후 이유진은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이 어색해 그릇을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혼자 해냈죠. 형님, 이제 거실로 가서 쉬세요. 정리는 제가 할게요. 정임이 거실로 나오자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임아,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뜬금없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임은 놀랐습니다. 네. 유진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너무 무심했나 봐.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늘 당연하게만 생각했는데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인걸요. 당연한 게 어디 있니? 앞으로는 나도 더 신경 쓸게. 그때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유진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죠. 죄송해요. 접시를 놓쳤어요. 정임이 일어나려 하자 민석이 먼저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민석아. 내가 아직 서툴러서. 민석과 이유진이 함께 깨진 그릇을 치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유진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죠. 형님,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올게요. 김장 준비하신다고 했죠? 김장은 힘든데. 힘들어도 해야죠. 이제 형님 혼자 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이유진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유진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형님이 평소에 하시던 일을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 어떻게 30년을 혼자 다 하셨을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응.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야. 며칠 후 정임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는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왔죠. 정임 씨, 요즘 많이 유명해졌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유명해요. 그냥 원하지 않게 알려진 거죠. 그래도 덕분에 시누이가 사람이 됐다면서요? 동네에서 다들 그 얘기예요. 정임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직 지켜봐야죠. 그나저나 정임 씨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오래 참고 살다니. 정 같으면 진작 폭발했을 거예요. 이웃 아주머니가 가고 난 후 정임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죠. 집에 도착하니 민석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작은 엄마가 블로그를 시작했대요. 블로그? 네, 요리 블로그요. 오늘 올린 글 제목이 서툰 며느리의 첫 생신상 도전기예요. 민석이 보여준 화면에는 이유진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고군분투하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적어 놓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30년간 묵묵히 이 일을 해오신 형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정임은 글을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유진의 변화가 진심인 것 같아 다행이었죠. 그날 밤 정임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은 시어머니 생신이었다. 처음으로 편하게 앉아서 밥을 먹었다. 이유진이 부엌 일을 도맡아 했다.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했다. 앞으로도 이런 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죠.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할까요? 7챕터.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정임은 혼자서 15포기는 넘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이유진이 약속대로 이른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형님, 배추 절이는 거부터 도와드릴게요. 이유진은 팔을 걷어붙이고 의욕적으로 나섰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굵은 소금을 배추잎 사이사이에 뿌리는 모습이 제법 진지했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적당히 고르게.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정임이 옆에서 지켜보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유진은 허리가 아프다고 투덜거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점심 무렵 박씨 아주머니가 김장을 도우러 왔습니다. 어머, 작은 며느님이 김장을 하고 계시네요? 네, 아주머니. 올해부터는 제가 할 거예요. 박씨 아주머니가 정임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일하니 일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물을 채 썰고 쪽파를 다듬고 생강과 마늘을 갈아 양념을 만들었죠. 이유진은 매운 냄새에 재채기를 하면서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형님, 이거 진짜 힘드네요. 손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가족이 1년 동안 먹을 김치잖아요. 정성을 들여야죠. 오후가 되자 정숙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들이 김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말했죠. 내가 수육이라도 삶아줄게. 김장하고 먹으면 맛있지. 정임과 이유진 모두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정숙이 부엌 일을 자청한 것은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아니야. 너희들 김장하느라 바쁘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정숙은 정말로 돼지고기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나름대로 양파와 생강을 넣어 잡내를 잡으려 애썼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김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유진은 온몸이 젖은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형님, 전 이제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겠어요. 수고했어요. 처음인데도 잘했어요. 진짜요? 제가 만든 김치 먹을 만할까요? 이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임은 갓 담근 김치를 한 조각 집어 맛을 봤죠. 좋아요. 간도 맞고. 정말요? 다행이다. 이유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김장한 김치와 수육으로 차렸습니다. 민석과 시동생도 퇴근하고 와서 함께 둘러앉았죠. 와, 이게 작은 엄마가 담근 김치예요? 민석이 김치를 먹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맛있는데요? 엄마가 담근 것 같아요. 형님이 옆에서 다 가르쳐 주셨어.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이유진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이 수육을 썰어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다 같이 하면 좋겠구나. 혼자 하면 힘들지만 여럿이 하면 재미있잖아. 맞아요, 어머니. 이유진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정임을 보며 말했죠. 형님, 내년에는 제가 먼저 와서 배추 절이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이제 요령을 좀 알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유진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설거지까지 마치고서야 앉았죠. 형님,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많아요. 이유진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학원이 망하고 나서 처음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돈이 있다고 학원을 운영한다고 잘난 척했는데 사실 전 형님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이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작은 학습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번 돈으로 조금씩 빚도 갚고 있고요. 잘하고 있네요. 형님한테 빌린 돈도 꼭 갚을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정임은 이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해요. 가족인데 뭘. 그때 민석이 휴대폰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작은엄마, 이거 보세요. 작은엄마 블로그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화면을 보니 이유진이 올린 김장 도전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시네요. 응원합니다. 형님을 향한 존경심이 느껴져요.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저도 신우이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글을 보고 반성하게 됐어요. 이유진이 댓글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응원해 주니까 힘이 나요.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밤이 깊어가자 이유진 부부가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이유진이 말했죠. 형님, 다음 주에 시어머니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요. 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일도 나눠서 해야죠. 형님만 고생시킬 순 없어요. 이유진의 단호한 말에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가 떠난 후 정임은 거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민석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작은 엄마도 변했고, 할머니도 달라지셨고, 무엇보다 엄마가 이제 혼자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정임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쌓여가는 눈을 보며 정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올 겨울은 유난히 따뜻할 것 같다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을 앞둔 시댁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죠. 정임이 장을 보고 돌아오니 이유진이 벌써 와서 떡구경 고기를 삶고 있었습니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 벌써 와 있었네요? 네, 오늘은 제가 떡국을 끓여보려고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사골 떡국으로요. 이유진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몇 달간 꾸준히 요리를 배우며 실력이 늘었던 것이죠. 정숙이 거실에서 나오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이제 제법 요리를 하네. 정임이도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네, 어머니. 이제 형님 혼자 고생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어머니, 작은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민석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승진했어요.
그리고 작은 엄마한테 빌려드렸던 돈, 이번 보너스로 일부 갚을 수 있게 됐어요. 민석이 수표를 내밀자 이유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민석아. 내 돈은 내가 모아야지. 우리 빚은 우리가 알아서 갚을게. 작은 엄마 받으세요. 저도 그때 일에 책임이 있잖아요. 정말 괜찮아. 너는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해. 이유진의 단호한 거절에 민석은 어쩔 수 없이 수표를 다시 넣었습니다. 설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박 씨 아주머니도 와서 거들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새 여자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이랬죠. 작은 며느님, 전 부치는 솜씨가 많이 늘으셨네요. 아주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이제 동그랗게는 부칠 수 있게 됐어요. 정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화목한 풍경이었죠. 저녁 무렵 시동생이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죠. 형수님, 이거 난초예요. 형수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어머, 고마워요. 정임이 화분을 받으며 놀랐습니다. 시동생이 이런 선물을 준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형수님한테 너무 무심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잘할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설 음식이 가득했죠. 떡국은 이유진이, 저는 정임이, 나물은 박 씨 아주머니가 주로 만들었습니다. 자, 새해 첫 식사니까 각자 새해의 소망을 말해보자. 정숙이 제안했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죠. 저는 올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호호, 그래. 이제 나이도 됐으니까. 이유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빚을 절반이라도 갚고 형님께 진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시동생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사업이 잘 되어서 가족들에게 패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정임을 바라봤죠. 저는 지금처럼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소망이었습니다. 정숙이 정임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지. 식사를 마친 후 이유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임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다가와 앉았죠. 정임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정숙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그동안 유진이 편만 든 건 작은 애가 너희 시아버지 생전에 집안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유진이한테 더 잘해줬던 것 같아. 정임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 진짜 귀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넌 30년 동안 한 번도 불평 없이 이 집을 지켜줬잖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봤구나.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정임아. 그리고 고맙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걸요. 그때 이유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빨갛게 된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죠. 어머,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새해라서 감회가 새로워서. 이유진이 정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요즘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정말요? 네, 요리 레시피랑 시댁살이 이야기를 올리니까 공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고개 숙인 입시 여왕의 변화일기라는 시리즈가 인기예요. 민석이 거실로 나오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작은엄마 블로그 구독자가 벌써 10,000명이 넘었대요. 광고 수익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빚 갚는데 보태고 있어요. 그리고 이유진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고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이유진을 봤습니다. 책이요? 네, 오만했던 신우이의 참회록 같은 제목으로요. 수익이 생기면 절반은 형님께 드리려고요. 정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유진 씨가 번 돈이잖아요. 아니에요. 형님이 없었다면 제가 변할 수도 없었고, 이런 이야기도 만들어질 수 없었어요. 당연히 형님과 나눠야죠. 밤이 깊어가자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이유진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죠. 형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번엔 제가 장도 봐올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가 아니에요. 이제 이게 제 일상이 됐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이유진의 얼굴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화려했던 명품은 사라졌지만 대신 따뜻한 미소가 있었죠. 모두가 떠난 후 정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이 달빛에 반짝였죠. 민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니? 네. 작은 엄마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고, 할머니도 변하셨고, 무엇보다 엄마가 이제 인정받고 있잖아요. 정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 생긴 게 중요한 거지. 며칠 후 이유진의 블로그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엌의 주인. 30년 동안 그 부엌의 진짜 주인은 형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 부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낄 때마다 형님의 30년을 생각합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감사함을 배웁니다. 이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정임은 그 글을 읽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봄을 알리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죠.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30년 인내와 이유진의 극적 변화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겸손과 섬김이 만들어낸 화해, 그리고 늦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이 가져온 치유의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던 가족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